여보, 똑똑히 봐. 당신 발인 날인 오늘 난 상복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 방금 전까지 당신을 위해 흘렸던 내 눈물은 낯선 여자가 끼고 온 내 결혼 반지를 본 순간 치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밥을 먹다 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영정 앞에서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저 여자,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번뜩이는 붉은 루비 반지. 30년을 당신 그림자로 현모양처로 살았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요? 믿음이 깨지는 건 찰나였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까발려진 이 장례식장은 더 이상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착한 아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짓밟힌 제 존엄을 찾기 위해 이 막장 같은 장례식을 끝내려 합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영숙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영숙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국화꽃을 건넸습니다. 검은 상복은 마치 죄수복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3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정말 아까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직장 후배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메마른 입술을 떼어 작게 답했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가장, 너그러운 상사, 친구들에겐 의리 있는 놈.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침묵하는 벽과 같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침묵마저 무기처럼 휘두르며 영숙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그것이 평범한 부부의 삶이라 여기며 견뎠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던 날 아침까지도 영숙은 그를 위해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를 뚫고 하이힐 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장례식장에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한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영숙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더니 통곡 소리가 꽉 막힌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만 두고 가요? 어떻게? 여자의 울음소리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상주 자리에 서 있던 아들 내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고인을 존경했던 지인이라기엔 여자의 슬픔은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끈적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를 부축하기 위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영숙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닥을 짚고 있는 여자의 왼쪽 약지, 그곳에서 붉은 루비 반지가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렸다며 온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영숙의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칠칠치 못하게 간수도 못한다며 혀를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왜 일면식도 없는 저 여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영숙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과 반지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묘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는 것을. 영숙은 끓어오르는 현기증을 참으며 여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여자의 살결은 소름 끼치도록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그 반지 어디서 났어? 여자는 그제야 영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속눈썹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당혹감보다는 기이한 침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영숙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과시하듯 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짧은 대답이 영숙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생전 구두쇠 소리를 들을 만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라고 잔소리하던 그가 10년 전 잃어버렸다는 아내의 예물을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유독 야근이 잦았던 해, 주말마다 등산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들, 그리고 영숙이 반지를 잃어버려 죄인처럼 기가 죽어 있을 때 그가 지었던 묘한 표정까지 모든 퍼즐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가빠왔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상주인 아들 지훈이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추잡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여자의 등을 떠밀듯 구석진 휴게실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 내 아들이 보기 전에 당장 나가란 말이야. 하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훈이도 알아요. 아버지가 저랑 지낸 거. 영숙의 동작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내 아들 지훈이가 맞는지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휴게실의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세상에서 제일 효자라고 믿었던 내 아들, 아빠와는 달리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지훈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영숙의 시선이 멀리서 손님을 맡고 있는 아들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아들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고 비열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훈이 결혼할 때 그이 몰래 제가 혼수 보태준 것도 있는걸요. 사모님만 모르셨지 우리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을 철저히 배제한 채 그들끼리 구축해 놓은 또 하나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영숙이 집에서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고 김장을 담글 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 여자는 밖에서 진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구역질로 다가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 앞으로 밀어놓고 자신은 국물만 떠먹던 세월이었습니다. 내 입, 내 몸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남편 길을 살려주고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사모님만 모르셨지라는 여자의 말이 영숙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도끼가 눈매에 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와서 유세라도 떨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이 죽었으니까 이제 와서 본처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영숙의 날선 질문에 여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본처 노릇이라뇨. 전 그저 조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걸 전해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건 사모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마치 천근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은 오래 살 거라며 유언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이런 걸 준비했던 걸까요?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영숙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의 지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통보였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는 이미 1년 전 아들 지훈에게 증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았다는 알토란 같은 현금 3억 원과 사망보험금의 수령인 그 이름은 영숙이 아닌 바로 눈앞의 여자 김미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아내 박영숙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남긴다. 기가 찼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마음뿐이라니.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점차 비명 같은 울음으로 변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자식에게 집을 쥐어줌으로써 입을 막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현금을 챙겨주는 치밀함. 영숙은 유언장을 구겨쥐며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동요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이 뜻이에요. 사모님은 자식이라도 있지만 전 그이 가고 나면 혼자잖아요. 그이가 저 불쌍하다고 챙겨준 겁니다. 억울하시면 법대로 하세요. 공증까지 다 마친 서류니까요. 법대로 하라는 말. 그 말은 영숙이 평생 남편에게 들어왔던 말버릇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저 여자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만 같아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지훈은 영숙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난처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 이 여자 알지? 영숙의 낮은 물음에 지훈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알긴 뭘 알아요. 장례식장에 이상한 사람 한둘이에요? 엄마 피곤해서 그래요. 얼른 나가요.
지우는 황급히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유언장을 아들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고 할 거냐? 내 아버지가 집은 너한테, 돈은 이 여자한테 준다는데 정말 몰랐어? 종이를 받아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랐던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들켜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버지가 엄마랑 살면서 행복해 보인 적 있어요? 아버지도 숨 쉴 구멍은 필요했잖아요. 미희 아주머니 저 사업할 때도 도와주셨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제발. 아버지 가시는 길에 꼭 이렇게 흙탕물을 뿌려야겠어요? 영숙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내연녀에게 아주머니라 부르며 두둔하는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줬다는 말에 영숙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식당 일하며 보태준 돈은 당연한 것이었고 남편의 내연녀가 준 돈은 고마운 것이었나 봅니다. 눈앞에 이 건장한 남자가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맞는지 영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 여자. 세 사람은 영숙만 모르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영숙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보 같은 껍데기뿐인 혼자.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 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시커먼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과 여자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제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원망하지 마라.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빈소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왁자지껄하던 빈소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국밥을 먹던 조문객들도 화투를 치던 친구들도 영정 앞에서 울고 있던 미희와 당황한 아들 지훈도 모두 마이크를 잡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남편의 장례식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인의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고인이 숨겨왔던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숙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미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은 지난 10년 동안 제 남편의 연인이자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한 김미애 씨입니다.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을 즐기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어미인 저를 10년간 속여왔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부정이자 효심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지훈이 사색이 되어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훈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평생 너희 부자 뒷바라지 하다가 껍데기만 남은 내가 미친년이지. 그러니 이제 제정신 박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영숙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굉음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영숙은 머리에 꽂고 있던 하얀 리본핀을 뽑아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숙은 입고 있던 검은 상복의 저고리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고 내연녀 미인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사람들 보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훈이 애원했지만 영숙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상복 저고리를 벗어 아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부끄러우냐? 내 아비가 한 짓은 로맨스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건 부끄러워? 상주는 내가 해라. 그리고 안주인 노릇은 저 여자가 하면 되겠구나. 반지도 꼈는데 상복이라고 못 입겠니? 영숙은 멍하니 서 있는 미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희의 약지에서 반짝이는 붉은 루비 반지에 꽂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난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망측한 꼴이야. 아들이라는 놈도 똑같네, 쯧쯧. 영숙은 미희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놓아버리고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둔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입술에 붉은색을 칠하는 영숙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처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꽉 쥔 채 아들과 미희,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차례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장례식은 여기서 끝났다. 발인이든 화장이든 너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치르거라. 나는 이제 남이다.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빈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일 만에 처음 마시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영숙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매연 섞인 공기마저 달콤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통쾌함 뒤에 밀려오는 것은 뼈가 시릴 정도의 외로움과 허무함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린 밤, 영숙은 달리는 택시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내 청춘, 내 인생,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영숙이 도착한 곳은 호텔도 찜질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익숙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넘게 쓴 가죽 소파, 남편이 아끼던 난초 화분들,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그 모든 풍경이 어제와 똑같은데 영숙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집조차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이미 1년 전 아들 지훈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쓸고 닦으며 윤을 낸 마루 바닥조차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기가 졌지만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
남편은 생활비 카드를 주면서 결제 내역이 문자로 오게 해두었기에 영숙은 콩나물 하나 살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나마 그 카드도 남편의 사망 신고가 들어가면 정지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 참. 알뜰하게도 뺏어갔네. 영숙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 이후 영숙이 땡전 한 푼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돈줄을 쥐고 흔들어야 아내가 찍소리 못하고 아들에게 얹혀 살 것이라 계산했을 테니까요. 평생을 남편 뜻대로 살아온 아내를 너무나 잘 아는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비상금이라도 숨겨두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통장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양복들과 캐캐 묵은 서류 뭉치뿐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영숙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장롱 서랍 맨 안쪽 양말 뭉치 속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니야. 나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지훈이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여자가 알면 난리 나겠지만 이미 도장 다 찍었는데 어쩔 거야. 당신은 그냥 내가 준 현금 가지고 편하게 노후 보내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하다 못해 느끼했습니다. 영숙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상냥한 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영숙의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훈이 녀석도 참, 처음엔 펄펄 뛰더니 사업 자금 좀 쥐어주니까 바로 조용해지네. 역시 피는 못 속여. 당신이 아들 하나는 잘 구워 삶았어. 녹음기는 뚝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숙에게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육성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담을 마친 변호사는 난처한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유언장은 공증까지 완벽해서 뒤집기 힘들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아드님 명의로 된 집은 이미 증여가 끝난 지 1년이 안 됐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건 소송 들어가면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 낼 돈도 없는 영숙에게 1년이 넘는 소송은 사치였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던데 지금 영숙에게는 법도 주먹도 없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 그거 좋네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친 그 인간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사무실을 나서는 영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액정에 뜬 아들 두 글자를 내려다보는 영숙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반색하며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 진동 소리마저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야? 전화는 왜 이제 받아?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급함 속에 숨겨진 것은 오로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심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이다. 영숙의 건조한 대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호사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버지 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가족끼리 대화로 풀면 될 걸 왜 밖으로 돌아요? 가족. 그 단어가 영숙의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가족? 그래, 대화 좋지. 지금 집으로 와라. 그 여자도 데리고. 미희 아주머니는 왜요? 그냥 우리끼리. 잔말 말고 데려와. 유언장 집행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안 오면 내가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고. 영숙은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근처 편의점에 들러 3,000원짜리 커터 칼 하나를 샀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도려내기 위한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집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파 상석에는 미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훈이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맞은편 식탁 의자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판사 같은 기세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 집 관리비만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엄마 능력으로 감당 안 되잖아. 미희 아주머니가 엄마 거처 마련해 주신대요. 경기도 외곽 쪽의 공기, 좋은 빌라. 닥쳐라. 영숙의 낮은 일갈에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의 시선은 아들이 아닌 미희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짠판이니? 집은 아들 주고 돈은 당신이 챙기고 나는 고려장 보내는 거. 미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고려장이라니요. 형님, 아니 사모님, 혼자 넓은 집 관리하기 힘드실까봐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이 보험금이랑 현금 법적으로 제 거 맞아요. 하지만 도의적으로 사모님께 5천만 원은 드릴 의향 있어요. 그걸로 조용히 나가주세요. 5천만 원. 30년 결혼 생활의 퇴직금치고는 참으로 소박한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헛웃음이 픽 나왔습니다. 5천만 원. 그래, 큰 돈이지. 근데 김미애 씨, 당신 계산이 좀 틀렸어. 영숙은 주머니에서 아까 발견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투박한 검은색 기계를 보자 미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지훈이 사업 자금 대주는 조건으로 진명에 넘겼다고. 그리고 김미애 당신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투기한 거 세무조사 피하려고. 차명 계좌 쓴 내용도 다 있더네. 미희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탈세와 증여세 포탈, 법적인 문제가 얽힌 약점이었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이 녹음 파일이 세무서나 검찰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어질 거라더구나. 지훈이 너 장모님이 사위가 뒷돈 받아서 도박 빚 갚은 거 알면 뭐라 하실까? 지훈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숙은 차가운 눈으로 비굴하게 기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 아니, 내 입을 막으려면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이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 그리고 김미애 당신이 받은 현금 3억 전액 내놔. 안 그러면 이 녹음기 내일 아침 경찰서로 간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영숙의 통보였습니다. 영숙의 서슬 퍼런 경고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미히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줌마, 아니 이모, 일단 줘요. 엄마한테 그 돈 주고 끝내요. 네. 저 장인어른 알면 이혼당해요. 회사에서도 잘린다고요. 미희는 기가 차다는 듯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던 녀석이 제 살 길이 막히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달려드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미희는 지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거 너 말 다 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버지 수발 들면서 내가 청춘 다 바쳐서 받은 위자료야. 그리고 내 사업 막아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아니, 그건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조용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3억과 자신들의 안위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영숙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평생 끼고 살았다니, 저런 여자에게 남편을 뺏기고 질투했다니.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물 컵을 들어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두 사람의 고함이 뚝 멈췄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쇼는 그만하고 결정해. 돈이야 아니면 쇠고랑이야? 영숙의 낮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무조사에 차명 계좌까지 걸리면 3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굴려온 모든 자금이 묶이고 범죄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더러워서 준다, 줘. 미희가 휴대전화 뱅킹으로 3억을 이체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딩동하는 알림음과 함께 영숙의 휴대전화에 입금 문자가 떴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차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다. 시간 비워놔. 영숙의 통보에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영숙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화 풀리신 거죠? 저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등살에. 지훈아. 영숙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훈은 엄마가 예전처럼 자신을 다독여 줄 거라 기대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갈 때 현관 비밀번호 잊지 말고 눌러라.
그리고 다신 오지 마라.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의지하고 살아야죠. 의지? 너한테 나는 뭐였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돈 필요할 때만 찾는 물주? 내가 내 아버지랑 그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 할 때 나는 너한테 그냥 짐짝이었잖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건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랑 집은 찾았지만 내 자식은 잃었다. 아니, 애초에 없었던 걸 이제야 안 거지. 내일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장례식장에서 내 상주 노릇 안 했으니 앞으로 내 제사상 차릴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그래요?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영숙의 단호함에 지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텅 빈 집.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공기가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영숙은 통장에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 아들의 배신가,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30년 세월의 강. 영숙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 영숙은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 거실의 묵은 냄새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영숙은 가장 먼저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사장님. 가구랑 옷가지들 좀 싹 다 수거해 주세요. 쓸만한 것도 많은데 그냥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넉넉히 드릴게요. 1시간 뒤 건장한 인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은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닦았던 가죽 소파,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난초 화분들, 그리고 안방 장롱을 채우고 있던 남편의 양복과 넥타이까지. 영숙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남편의 흔적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사모님, 이 자개장은 진짜 비싼 건데 버리시게요?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인부가 아까운 듯 자개장을 쓸어듬으며 물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손때 묻은 건 다 싫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저기 작은 방에 있는 책상이랑 컴퓨터도요. 아들놈 쓰던 건데 필요 없습니다. 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뽀얀 먼지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텅 빈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어 보였습니다. 휑한 집안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쓸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숙에게는 그 빈 공간이 숨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빗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자신을 짓눌러왔던 억압과 무시, 그리고 배신의 기억들을 털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쓰레기 봉투까지 현관 밖으로 내놓고 나서야 영숙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온전히 나의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젓갈, 아들이 좋아하던 소세지 볶음 재료만 가득했습니다. 정작 영숙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영숙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늘 식구들이 남긴 밥, 쉰 김치 꼬다리가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지긋지긋해 정말. 영숙은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아끼던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갈 때나 입으려 아껴뒀던 옷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싸 남편이 돈 아깝게 날생선을 왜 먹냐며 타박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직전의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혼자예요. 제일 비싼 정식으로 하나 주세요. 종업원이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영숙은 당당하게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곧이어 정갈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회 한 점을 입에 넣자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물 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반찬 투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미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식사 시간.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치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튀김을 베어 물던 영숙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것도 아들이 괘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이 따뜻한 밥 한 끼,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이 당연한 걸 왜 그동안 못하고 살았나 하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3억 원. 이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죽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명수로 쓰겠노라고. 식당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때 부동산 앞을 지나던 영숙의 눈에 매매 상담이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 가격에 내놓으시겠어요? 요즘 시세가 오르는 추세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5천만 원은 더 받으실 텐데. 부동산 중개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이번 주 내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바로 넘길게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금방 나가겠죠. 영숙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 더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뜨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아들 지훈이 언제 또 뻔뻔한 얼굴로 찾아와 문을 두드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 구석구석 배어있는 남편의 냄새와 지난 세월의 한숨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중개인은 영숙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매물 접수 장부에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영숙은 볼일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물어보면 절대 모른다고 해주세요. 이사 가는 곳도 연락처도요. 아, 네, 뭐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입 무겁게 할게요. 부동산 문을 나서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 노을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30년 동안 이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장을 보고 아이를 업고 다녔지만 이제는 모든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낡고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베란다에서 마지막으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탈피의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덕분에 집은 내놓자마자 팔렸습니다. 영숙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잔짐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옷가방 2개와 통장이 들어있는 핸드백, 그리고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려줄 예쁜 그릇 세트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영숙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서운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잘 있어라. 내 지옥 같았던 30년아. 영숙은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습니다. 이제 아들 지훈이 아무리 익숙한 번호를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숙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번호 변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예전 번호는 아예 없애주시고요. 새로운 번호를 받아든 영숙은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수백 개였지만 진짜 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아들의 학교 선생님, 시댁 식구들, 동네 학부모들, 모두 영숙 자신이 아닌 영숙의 역할이 필요해서 저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제 이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영숙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세상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발이었습니다. 영숙을 태운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초록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숙이 새로 계약한 곳은 작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평생 아파트 숲에 갇혀 흙 한 번 밟지 못하고 살았던 그녀가 스스로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 영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전원주택의 아침은 알람 소리가 아닌 새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남편 아침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느라 정신없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영숙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느릿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머신에서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영숙이 어제 읍내 종묘상에서 사온 꽃모종들이 올망졸망 놓여 있었습니다. 맨날 칙칙한 난초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남편은 생전 비싼 난초 화분들을 애지중지했습니다. 물 주는 온도부터 습도까지 까다롭게 굴며 영숙을 달달 볶아댔지만 정작 꽃 한 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영숙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심은 것은 빨강, 노랑 색깔이 선명한 채송화와 봉숭아였습니다. 남편이 봤으면 촌스럽게 무슨 잡초를 심냐고 타박했겠지만 영숙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허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은 골병이 들게 하지만 나를 위해 하는 노동은 묘한 활력을 주었습니다. 영숙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낮은 담장 너머로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사 왔는가 보네. 혼자 왔어? 예전 같으면 네, 남편은 먼저 갔고 아들은 하며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은 싱긋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혼자 편하게 살러 왔어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옥수수 몇 개를 담장 너머로 건네주었습니다. 잘했어. 혼자가 제일 속 편해. 이거 쪄서 먹어봐. 따끈한 옥수수를 받아든 영숙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대가 없는 호해, 껍데기 없는 이웃. 이곳에서의 삶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읍내에 있는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뭐가 되냐는 남편의 반대에 포기했던 서의 교실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신청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지훈이 엄마 김과장 사모님, 여기요, 아줌마로 불려왔습니다. 관공서 서류 뗄 때를 제외하고는 입 밖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뱉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이요. 네, 박영숙 회원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박영숙 회원님. 그 낯설고도 익숙한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붓과 먹물이 든 가방을 소중하게 안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로 온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내용은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희라는 여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난리가 났으니 도와달라는 것, 자신까지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엄마가 가져간 3억 원을 빌려달라는 뻔뻔한 애원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영숙이라면 당장 가슴이 철렁해서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빚더미에 앉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숙은 가만히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문자 어디에도 엄마의 안부를 묻거나 지난 날을 사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돈을 구걸하는 비겁한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함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낼 때의 통증과 같았습니다. 아픔은 잠시일 것이고 새살은 반드시 돋아날 것입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 멀리 그녀의 작은 집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지었습니다. 그녀의 서예 솜씨도 제법 늘어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에 작품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영숙은 자신이 쓴 글씨 앞에 섰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힘있는 필체로 화양연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어머, 박영숙 회원님, 글씨가 정말 힘이 넘치세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강사의 칭찬에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 영숙의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숙은 동네 어기정자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오. 당신 그늘에서 벗어나니 햇살이 이리도 따뜻하더이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영숙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난 30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족쇄를 차고 살았던 시간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날들도 많았지만 영숙은 이제 그 시간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진흙탕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박영숙이 꼽힐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실 수많은 분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그림자도 걸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